자, 뼈대 근육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먼저 근육을 분류할 때 수의근하고 그 다음에 불수의근으로 분류했던 기억납니까? 자, 수의근에는 뼈대 근육이 있었고요. 뼈대 근육 왜 안 나올까요? 수의근육에는 수의근육에는 뼈대 근육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수의 근육에는 심장 근육하고 내장 근육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뼈대 근육하고 심장 근육은 무늬로 치면은 가로 무늬 근육이었고 내장 근육은 민무늬 근육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분류하는 뼈대 근육은요. 말 그대로 이 뼈대 근육만 분류하는 겁니다. 자, 뼈대 근육을 분류할 때 우리가 종류를 접근과 백근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종류, 접근은 타입 1형 근섬유고요. 백근은 타입 2의 A형과 B형 근섬유입니다. 뭐 C형 또는 X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운동 단위 유형이라는 것은요. 이 접근과 백근에 연결된 자, 신경을 포함해서 설명을 할 때 운동 단위라고 하죠. 운동 단위는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와 그것에 연결된 자, 근육 섬유를 통틀어서 설명할 때 운동 단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과 근육을 통틀어서 우리가 운동 단위를 분류할 때 FF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패스트 트위치, 그러니까 빠르게 연축하는 자, 그런 운동 단위라는 걸 설명을 하고요. 대신에 퍼티거블 그랬으니까 빠르게 수축은 할 수 있지만 피로는 잘하는 자, 그런 운동 단위를 말하고요. FR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게 수축해요. 연축을 해요. 하지만 퍼티그에는 레지스턴트, 그래서 피로에 대한 저항하는 힘은 좀 있나 보네요. 그런 자, 저항력을 가진 운동 단위를 FR 운동 단위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 단위는요. 슬로우 트위치예요. 느리게 연축하는 운동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타입 1이라고 이야기하죠. 타입 1. 자, 이거는 우리가 1형 또는 접근이라고 하는데, 자, 접근과 우리가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S 유니트가 되고요. 자, 타입 2가 백근이잖아요. 백근 중에서 타입 2A형과 우리가 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때 FR 운동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타입 2B형의 근육과 신경이 연결되면 FF형 운동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 운동 단위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타입 1, 타입 2 그러면 단순히 근육만 설명하고 운동 단위를 설명할 때는 그 작용, 신경과 근육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보고 설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운동 단위 유형 속에 들어가 있는 근육 섬유의 유형은 FF는 타입 2B, 자, FR은 타입 2A, S 유니트는 타입 1이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FF 유형은요, 빠르게 수축하는 자, 운동 단위이기 때문에 근수축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자, 무산소성 해당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자, 피로에 대한 저항은 어때요? 무산소성 해당 작용을 거치게 되면 젖산이 어떻게 해요?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피로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즉 사립체가 굉장히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당 섬유수, 자, 즉 우리가 신경세포 하나당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의 숫자가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한 번 신경이 흥분해서 이 수백 수천 개의 근육 섬유가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력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잘 피로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만 수축하게 됩니다. 자, 피로에 대해 피로가 잘 생기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어떻게 해요? 수백 수천 개를 한꺼번에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자, 웬만하면 큰 힘을 써야 되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잘 피로하고 지속력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FR 운동 단위는요. 자, 타입 2A형 중간 섬유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해당 작용을 쓰긴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는 해당 작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립체의 양은 자, 타입 2B가 있는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립체가 더 많습니다. 단위당 섬유의 숫자도 중간, 강축의 장력도요. FF보다는 작지만 S 유니트보다는 큰 중간 정도 되고, 자, 연축 시간은 짧아요. 그리고 사용 빈도는 중간 정도인데 타입 2B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용하고 연축 시간도 좀 더 길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세포체의 크기가 FF 유니트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근섬유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체의 크기도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크게 되고요. 자, 동원 순서는 FF보다는 더 빨리 동원이 되고 대신 S 유니트보다는 느리게 동원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S 유니트입니다. S 유니트는요, 굉장히 느리게 수축해요. 얘는요, 유산소성 ATP를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즉 얘는 어떻게 해요? 사립체를 거쳐갖고 다량의 뭐예요? ATP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굉장히 느리게 에너지가 공급되지만 그래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축 속도도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느리죠. 자, 얘는요, 자, 젖산이라든지 피로 물질이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높아요. 자, 대신에 사립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함유되어져 있죠. 자,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섬유의 숫자는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위가 굉장히 작아요. 자, 얘네들 모두가 수축하더라도 근수축력이 작게 되고요. 자, 대신에 한번 수축하면 지속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연축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이런 근육은 뭐 자세 유지근 같은 거 있죠. 지속적으로 계속 수축해야 되는 근육은 계속해서 수축하지만 필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S 유니트 타입 1 섬유가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세포체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동원 순서는 거의 모든 운동에 다 동원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동원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요.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운동 강도가 강해지죠. 자, 우리가 작은 운동 단위는요, 움직임을 시작할 때 아주 작은 힘이 필요할 때부터 동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운동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다. 그러면 자, 작은 운동 단위인 S 유니트, 그다음에 자, FR 유니트가 동원된 채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 강한 운동을 우리가 연결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 유니트에다가 FR 유니트가 동원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동원됩니까? FF 유니트인 큰 운동 단위가 동원되게 되고요. 자, 그런데 큰 운동 단위의 단점은 뭡니까? 힘을 강하게 낼 수 있지만 피로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동원이 해제될 때는 얼른 큰 운동 단위가 먼저 해제되고 그 다음에 중간 운동 단위가 해제되고 작은 운동 단위는 끝까지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단위의 동원 순서와 동원 해제 순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 단위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 여기 뒤에 나왔네요. 자, 운동 단위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 신경 세포와 그것이 지배하는 근육 섬유 다발, 군을 합해서 이야기하죠. 자, 신경 지배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가 지배하는 근섬유의 숫자를 말합니다. 자, 근육의 활동이 정교한 것은 지배 비율이 어떻다고요? 낮고 운동량이 크고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경 지배 비율이 높습니다. 자, 가자미 근육의
자, 지배 비율은 1대 120으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지배 비율이 큰데 반해서 안구의 근육은 굉장히 섬세한 운동을 조절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수축해서 눈동자를 움직여야 되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배 비율이 되게 낮아서 1대 10 정도가 됩니다. 자, S 유니트라고 하는 운동단위 앞에 나왔죠. 타이원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운동 단위가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동원되고 운동 단위 동원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S 유니트가 먼저 동원되고 FR 유니트 그 다음 어떻게 해요? FF 유니트 순서로 동원되죠. 이게 가장 크고 이게 중간 크기이고 이게 가장 작잖아요. 자, 동원이 해제될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입니다. 먼저 동원이 해제되고 그 다음 FR이 해제되고 그 다음 S가 해제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뼈대 근육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해부학적으로 뼈대 근육의 모양을 보면 방추형의 근육도 있고요. 평행형의 근육도 있고요. 자, 모여지는 수렴형의 근육도 있고 긴 모양을 하는 근데 반깁 모양의 근육. 그 다음에 기끈은 어떻게 해요? 양쪽에 다 긴 모양을 하는 거죠. 자, 묶기끈은 긴 모양을 하는 근육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묶기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자, 구멍, 공간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거는 돌림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방추형의 근육은요. 근 방향하고 근 섬유가 일치합니다.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런 근육의 특징은요. 근력보다는 신속한 움직임을 위해서 자, 우리가 형성된 근육이죠. 위팔 두갈래근 같은 경우에는 방추형의 근육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 근육은요. 근육의 방향과 근 섬유의 방향이 평행합니다. 길고 그리고 얇게 생긴 근육으로 기끈보다 이런 기끈 형태보다 작은 힘이 만들어집니다. 배고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평행 근육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세 번째는요. 자, 수렴 근육입니다. 방사상근 또는 수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넓은 영역에서 좁은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근육이 이렇게 모여지죠. 자, 이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요. 최대 가동 범위 운동에 효과가 있고요. 근육의 힘도 굉장히 커요. 큰 가슴 근육이나 또는 광배근, 넓은 등근이죠. 자, 넓은 등근 같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수렴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기끈입니다. 펜네이트 근육. 자, 근육의 횡단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평행 근육보다 근력이 더 크고요. 가동 범위는 좁지만 이 기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반기끈에 해당되는 것은 긴 발가락 편근이고요. 자, 넙다리 고등근은 두기끈에 해당이 되고요. 자, 목기끈은 우리가 어깨 세모근 있죠. 삼각근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어깨 세모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목기끈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중간 섬유가 그렇습니다. 자, 고리 근육, 우리가 서큘러 머슬입니다. 고리 근육은 자, 눈둘레근이나 입둘레근이나 항문 조임근 같은 것들은 고리 모양의 근육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죠. 자, 다음으로 근육의 보조 장치를 보실까요? 근육은요, 근막이 덮고 있고요, 힘줄도 있고 윤활주머니, 도르래, 종자뼈, 힘줄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우리가 근섬유막이라고 해서 자, 근육 세포막이죠. 이게 바로 근육 속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섬유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가 여러 개 모이면 다발이잖아요. 그 여러 개 모인 것을 싸고 있는 막을 다발막, 그리고 이 다발이 여러 개 모인 것을 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근육 바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근막에는요, 얕은 층에 있는 근막이 있고 깊은 근막이 있고 장막 및 근막이 있습니다. 얕은 근막은 피부와 조직이나 장기를 분리시켜 주고요. 깊은 근막은 근육과 장기를 분리시켜 주고요. 장막 및 근막은 장막과 깊은 근막을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윤활 주머니는 윤활액이 들어있는 주머니겠죠. 피부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막 밑이나 힘줄 밑에
자, 윤활 주머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자뼈가 있는데요. 종자뼈는 힘줄 밑에 주로 묻혀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해서 근육의 힘점을 바꾸어 준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죠. 이제 무릎뼈가 우리 인체에서 뭐라고요? 가장 큰 종자뼈가 됩니다. 자, 힘줄집은요, 손에 굽힌근을 싸는 힘줄집, 또 평근을 싸는 힘줄집 이렇게 있죠. 자, 굽힌근 온 힘줄집이라든지 긴 엄지 굽힌근 힘줄집이라든지 손가락 굽힌근 힘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굽힌근들을 한꺼번에 싸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자, 평근, 손등 쪽에 있는 평근 힘줄집. 자, 이쪽 이런 것들은 이제 평근의 힘줄집에 해당됩니다. 자,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근수축. 자, 연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1회 수축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자극이 한 번 떨어지면 단 1회 수축과 이완 과정만 반복이 되겠죠. 자, 1회 연축 시, 1회 수축 시 필요한 시간은 약 0.1초 정도 되는데요. 신경 자극이 오고, 자, 1회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잠복기가 얼마요? 0.01초 정도 되고요. 자, 수축기는 0.04초. 자, 이완기가 0.05초 정도 되네요. 자, 잠복기가 얼마요? 0.01초. 자, 수축기가 얼마라고요? 0.04초. 그 다음에 이완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0.05초 정도로 근육이 1회 수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 0.1초. 1초가 안 된다, 그죠? 자, 이러한 근육의 수축을 우리가 등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으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등장성 수축은 아이소, 그러니까 토닉이 아이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는 수축되지만 장력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등척성 수축은 아이소메트릭, 이제 길이의 변화가 없고 장력에만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관절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등장성 수축은 관절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척성 수축은 관절의 운동이 어떻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축, 우리가 컨트럭처라고 해야죠. 머슬 컨트럭처. 자, 지속적인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럭처라고 하고요. 자, 경축, 그래서 리지디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근육의 이완이 늦어지는 현상. 우리 뇌성마비의 리지디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에서 이 경축형 리지디티 타입이 나타나잖아요. 근육에서. 그것은 신경의 자극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신경의 자극으로 근육의 이완이 늦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거라고 해서 경축 현상은요,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후 경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사후 경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망 이후에 근육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인데요. ATP하고 활동 전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뼈대 근육이 강축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테타누스가 있어요. 테타누스. 자, 이것은 연축이 합쳐져서 지속적으로 근수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강축이라고 얘기하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근육의 수축은 뭐라고요? 테타누스라 그래서 강축 현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0.1초 딱 한 번만 수축하고 이완이 돼버리면 물건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신경 자극이 내려오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수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를 강축, 테타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장은요, 근육의 지속적인 비가벼운 수축으로 자세 유지 등에서 근육이 수축하는 상태를 우리가 토누스, 긴장 상태라고 하죠. 자, 근육이 수축할 때, 신경 자극이 내려올 때 우리가 실무율의 법칙이라는 걸 따라요. 자, 역치값이 있는데 이 역치값은 근육이나 신경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역치 또는 문턱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실무율의 법칙은 역치보다 낮은 자극에는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지만 자극이 역치보다 크다.
그러면 이 자극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만큼의 강하냐, 어떤 종류이냐 상관없이 역치값에 도달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수축 현상,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반응이 역치에만 도달하면 다 나타난다. 그래서 all, none. 그래서 자,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신경이 활동 전이를 생성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거나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은 모두 다 뭐예요? 실무율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육의 개요 파트를 보고요. 이제 부위별 근육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